이게 한 10년, 11년 출판사하고 계약한 이래로 한 세월이 11년 만에 나왔는데요. 최고 볼륨으로 쳐도 한 권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끌어낸 거죠. 끌어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독성은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해설 부분에 신경을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됐고요. 그러니까 원문을 읽지 않고 맹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우선 애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번역문을 원문보다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의역을 해서 저 선생님 같이 사전 지식이 원문에 대한 있는 분들은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해 보면 조금 이렇게 지나치게 번역이 돼 있다. 한문 공부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문은 읽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밑에 문자 주석을 그래서 많이 집어넣어 놨습니다. 작구 주석을 해놨고요. 그래서 번역문을 읽고 바로 해설을 읽으실 수 있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원문을 또 그러니까 여기 몇 켜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흘렀죠. 그래서 처음에 번역된 원문을 읽으시고 해설을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늘 책이 세 권이 돼서 부지하 세월이겠습니다만은 또 원문으로 읽어보시면서 작구 해설을 같이 읽어보시게 되면 맹자 이해가 좀 더 아주 돈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들 논어 읽고 나면요 도덕경으로 가버려요. 도덕경 읽고 나면 장자 읽고 그 다음 금강경 읽고 그러면 동양의 3대 사상을 대략 유, 불, 도를 다 섭렵하는 셈이죠. 맹자가 빠져요. 노자를 읽고 나서 장자로는 가는데 공자를 읽고 맹자로 잘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장황하게 지난 시간에도 길게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 사상사 주자학까지 올라가려면 맹자를 몰라서는 안 돼요. 이걸 건너야만이 조선 선비들이 어떤 사회를 꿈꿨고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맹자는 의외로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것이 착근을 하려면 좀 꽤나 한 세월이 필요하겠죠. 어쨌거나 잘 읽어주셔서 고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다음 주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빠듯하게 지금 드릴 이야기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한 3분쯤 질문 시간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뵈니까 아주 독실하신데 이것만큼 꼭 묻고 싶다. 그럼 5주 동안 하면서 제가 장황하게 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한 3분 정도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가능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책을 소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끝에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최대한 좀 빨리 이야기를 해보는 참인데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드렸듯이 제가 딴 건 괜찮은데 좀 장황하잖아요. 그죠? 언젠가 한번 밤새 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위민어로 맹자 사상을 개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살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콘텍스트라 그럴까요? 텍스트 하나하나 해석을 해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맹자를 읽다가 보게 되면 위민 그리고 여민 이 두 가지와 관련지어서 말입니다. 한 15번 읽어나가면서 지금 제가 맹자라는 책에 대한 추석을요 한 6번, 7번을 뒤엎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6차본까지, 7차본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쓰고 또 다시 한번 다시 쓰고 번역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 오늘 지금 잠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 두 부분은 하나는 앞부분에 속해 있고 한 부분은 저 뒷부분에 있긴 하지만 위민과 여민에 대한 맹자의 지향을 선명하게 대립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인용을 한 부분인데요. 자, 양해왕의 위민주의. 자, 좀 전역이 돼서 위민, 여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헷갈리기 쉬울 텐데, 자, 제가 표시를 할게요.
양해왕의 위민주의는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양해왕이 위하여 정치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그런데 백성들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었다는 거. 그래서 양해왕의 위민주의가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가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고공담보라고 하는 태왕입니다. 여기 이제 문왕의 할아버지예요. 주나라 건설자요. 문왕의 할아버지인 이 양반이 이제 다음에 이제 주나라의 이념인 여민주의를 만들 사람이죠. 태왕의 여민주의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위민 대 여민의 형태가 맹자 문장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맛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양해왕의 위민주의가 가는 마지막 종착역이라 그럴까요? 그 점을 한번 3페이지 한번 보시죠. 3페이지에 묘해요. 제가 드린 지금 이번에 복사해서 드린 그 3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요게요, 맹자라고 하는 책이 전체적으로 14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편이 전체 14편인데 14편 제1장이 양해왕 이야기예요. 맹자의 1편 1장도 양해왕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 마지막 편인데 마지막 편 첫 번째도 양해왕으로 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 좀 묘한 편집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시종이 양해왕으로 소재를 삼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 이제 양해왕 마지막 모습이 14편. 예, 진심편 하에 제일 첫 장에 이 대목이 나오죠. 그런데 양해왕을 불인하다고 낙인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맹자 말씀하시다. 찾으셨습니까? 이제 읽어 나갈게요. 불인하도다 양해왕은 인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꼭 드려야죠. 마음을 미루어 사랑하지 않는 데까지 미치는데, 불인한 자는 거꾸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다가 도리어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을 해치는구나. 이렇게 알듯 모를 듯한 말을 공자가 제자들 앞에서 해요. 여기에 대해서 공손추라는 제자가 말을 합니다. 의인 말씀이신지요. 그런데 노노하고 맹자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노노에 나오는 제자들은 안회부터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런데 맹자에 나오는 제자들은 좀 처져. 이게 조금 그 맹자와 공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노노라는 텍스트와 맹자 본인이 집필한 듯한 맹자라는 텍스트, 내러티브의 차이이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어쨌거나 못 알아채요, 공손추가. 거기에 대해서 맹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양해왕이 토지를 욕심내어, 토지 위에다 점을 넘 찍어 놓으시고, 토지는 당시 경제력의 산출처죠. 그러니까 농경시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토전쟁으로 점철된 것이 춘추 전국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국강병의 핵심이 영토를 넓히라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욕심내서 백성을 전쟁터로 몰아가 그 사람들을 깨지고 터지도록 싸우게 했으나 크게 패하고 말았지. 다시 전쟁을 해야겠는데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서 사랑하는 자식을 앞장세워 전장으로 몰아갔지만 거기서 죽이고 말았다. 아까 위민 보면서 왜 동쪽으로는 제나라에, 서쪽으로는 진나라에, 남쪽으로는 초나라한테 땅을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몰고 나서 죽였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이걸 두고서 뭐라 그러냐면, 이를 두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다가 도리어 사랑해야 할 것을 해친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토지를 말하겠죠? 토지는 물건입니다. 토지는 사물에 불과하죠. 그럼 어떻게? 자식은 뭐예요?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존재죠. 그러니까 토지를 탐을 내서 외려 자식을 주기 위해서니까 거꾸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접어 생각해서 점점 차차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인의 사랑의 행로지 않겠습니까? 제일 한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의 천륜의 사랑이 있죠. 그걸 접어서 마을로, 이웃으로, 나라로,
천하로 나아가는 프로그램이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자의 사람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인데 외려 이걸 뒤집어 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물에 불과한 토지를 탐을 내가지고 결국 자식을 앞장 세워서 그랬겠지.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래서 싸우면서 앞장 세웠겠죠. 그러다가 자식을 죽여버렸다고 전쟁통에다가. 이 꼴을 보고서 공자가 지금 이 양반을 불인자라고 최악의 평가죠. 유교 사상으로 치면 최악의 딱지를 붙입니다. 토지와 관련돼서. 이게 위민 사상가의 말로입니다. 백성을 위하겠노라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지 새끼를 등을 떠밀어가지고 전쟁에 이제 앞장을 세웠던 거죠. 그 결과적으로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말아야 될 물건 때문에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버렸다. 이게 위민의 말로다. 뭐 이렇게 지금 맹자가 비판하는데요. 저 뒤에 한번 봐요. 이 부분은 맹자의 앞부분에 존재합니다. 거기에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5페이지 보시면 그 네 번째 밑단에 보게 되면 옛날 태왕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맹자 말씀하시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인용문입니다. 찾으셨는가요? 5페이지에. 요새 태왕의 경우입니다. 토지를 두고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맹자 말씀하시다. 5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옛날 태왕이 그래요. 이게 주나라 건설자의 할아버지입니다. 빈 땅에 거처할 적이 저 북쪽에 있었죠. 북쪽 오랑캐들이 침략해 왔지요. 짐승 가죽과 비단 패백을 바쳤지만 침탈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쟁 안 하려고 북쪽 오랑캐들이 유목족이니까 힘이 세니까 개와 말을 바쳐서도 면하지 못했습니다. 구슬과 옥을 바쳤지만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태왕은 장로들을 소집하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랑캐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토지외다. 이 토지입니다. 아까 양해왕이 이 토지를 탐을 내서 자식을 죽였던 그 토지입니다. 내 덕건대 군자는 사람을 기르는 땅으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소. 밑줄 하나 꺼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맹자가 지향하는 정치의 방향이죠. 군자는 사람을 기르는 땅으로, 토지로, 그렇죠? 식물이 나오고 알곡이 나와서 그걸 먹여 살리는 곳이 땅이라는 거죠. 그게 사람의 도구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차지하려고 오히려 주인인 목적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의 차이 하였어. 여러분에게 임금 없는 것이 무슨 대수겠어. 내가 이 땅을 떠나리라. 태왕은 빈 땅을 떠나 양산을 넘어 기산 아래 거처를 정했습니다. 지금 맹자가 하는 말입니다. 빈 땅 사람들이, 옛날에 터잡았던 그 빈 땅 사람들이 말했답니다. 어진 사람이다. 놓칠 수 없다. 이에 태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장을 보러 몰려들듯 앞을 다퉜답니다. 이건 출애굽기 비슷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도들새김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땅을 안 놓치려고 토지에서 나는 산물을 다 갖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탐을 내는 걸 마지막에 정체를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는데 잘 봐요.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본인의 독단이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함께 더불어 회의를 하는 거죠. 서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통지를 이렇게 고지를 하는 거죠. 지금 오랑캐들이 탐을 내는 것은 비단이나 패백이나 옥구슬이나 이런 사물이 아니라 우리 토지를 탐을 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왕으로서 떠나겠다는 거죠. 왕으로서 이 땅을.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토지는 소유의 대상이에요? 공유물이에요? 공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임금이 없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겠느냐라고 해서 자기는 또 떠나는 거죠. 이 행각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유교 정치학의 그 다이나믹스, 동태성이 드러나는 곳이죠. 이건 공자부터도 그랬습니다. 정치란 뭐냐라고 물은 석공한테 정치란 근자열 원자래라고 하는 6글자로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 바로 덕치의 동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교 정치학을 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고스란히 맹자가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열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진 사람이다라고 태왕을
이름 붙여주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맹자가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을 추출해서 자기 이념으로 삼고 춘추 전국시대를 광정할 통로로 삼고 있느냐라는 사상사적 맥락이 중요한 거죠. 태왕한테서 뭘 발견했는가를 잘 봐요. 그러니까 양해왕의 몰락은 토지를 사랑해서 토지를 넓히려고 백성들을 곤죽이 되게 만들다가 다시 전쟁을 해야 되겠으니까 따를 것 같이 하니까 지 자식을 앞장 세웠거든요. 이건 있을 법한 일이죠. 김유신의 아들, 그죠? 뭐 화랑, 관창 이런 애들, 그죠? 앞장 세워서 덤비게 만들어서 우르르 따르게 만드는 그 방식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방식이죠. 결국은 그래 지 새끼를 죽여버렸다고. 이거는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불이 난 짓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를 사랑하다가 백성을 젖을 담고 백성을 젖을 담는데 자기가 다시 한번 전쟁을 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을 앞장서서 죽인 이 토지하고 토지는 만생물을 내서 사람을 매개 살리는 도구에 불과한데 이 토지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고 해서 물러난 오늘날 표현은 바이오폴리틱스 토지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먹여 기르는 것이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보다 더 귀중하다고 여기는 가치의 형태. 그러니까 이 양반은 떠납니다. 그래서 건자는 열하고 원자는 몰려드는 형식이죠. 그죠? 이러한 공자가 제시한 덕치의 다이내믹스가 태왕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맹자가 뽑아낸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토지를 유의하시면 그 쓰임새가 맹자가 지향하는 바가 위민주의라고 하는 꾀임순지 여민주의라는 함께 더불어 한 것인지를 우리가 두 텍스트를 얹어놓고 맥락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꿈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판정할 수 있는 두 단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맹자 사상은 오로지 여민주의로 결착을 합니다. 그러면 여민주의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같이 여민주의 체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22페이지입니다. 워낙 드렸던 페이지로 보시면은 뭐 이런 대목들은 뼈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은 옆에 참고문을 통해서 그 맹자의 그 원문을 맛을 보셔야 돼요. 그 맹자의 언어는 굉장히 조밀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장 읽으면서 아주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일단 저는 강연자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적출해서 뼈대만 제시를 하고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민주의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첫 번째가 주권재민입니다. 이게 근대 민주주의의 서양 민주주의의 표현이라고 여겨지지만 실은 맹자한테도 아주 관철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of the people은 없고 by the people도 없고 for the people만 있다 그래서 위민주의를 맹자 그랬는데 실은 of the people도 있고 by the people도 있고 for the people도 있고 나아가서 with the people까지 있어요. 이게 함께 더불어죠. 저는 그런 부분을 특히나 2편과 3편에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부분은 만장편에 대한 저희 해설입니다. 만장 상하편에 보게 되면 좀 이론적이라서 굉장히 복잡한 장인데 그 속에 맹자가 꿈꾸는 여민주의 철학이 아주 경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거기에 미루기로 하고요. 자, 맹자가 제시하고 꿈꾸고 하자 하는 여민주의는 상당히 정책적 형태로 잘 표현되고 있는데 우선 그 이념이 주권재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잘 알려진 일단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도리어 군주는 가볍다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주권재민을 표현하는 방식이 한 10가지의 정책으로 드러나는데 요건 논어에는 없는 맹자라는 책만이 갖고 있는 특점입니다. 그저 윤리도덕을 설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학적 차원 그리고 사회 그리고 국제정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말로 전국시대를 종결짓고 그가 꿈꾸는 여민주의 체제의 천하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아주 조밀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게 맹자의 큰 특징이고 힘이죠. 훗날 2300년 동안 동아시아 그 사상가들, 특히나 시대가 어렵고 정부가 부패했을 때 새로운 꿈을 꾸는 이상주의의 맹자가 제시한 철학, 정책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분야입니다. 당시 상황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간 경제를 부흥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유항산의 유항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조를 제시하면서 민사가 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가는 곳마다 설하고 있죠. 두 번째는 사회 문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망을 개개인으로 갈갈이 찢긴 개개인들을 묶는 인간망의 건설이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환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여민주의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대화의 정치를 제시합니다. 대화의 정치. 그래서 이건 지배복종이 아니라 아까 태왕인 고공담보의 모습에 봤듯이 당시에 장로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통해서 의사를 결집하는 이런 과정이 맹자 여민주의의 중요한 정치 제도로 제시됩니다. 이거 나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책임행정입니다. 그래서 천자라고 해서 이거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업무의 책임자에 불과하고 또한 정치와 행정은 서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점들은 다들 여러분들이 저희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치와 행정이 또 서로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각 부서는 각 장관들이 책임하에 통화를 하고 위에 위정자는 천하를 소유하되 그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이런 표현 좀 영국식 표현을 하자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정치 체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가 바로 정전제도입니다. 정전제도는 바로 농경 시대에 세금 제도와 연결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려진 부분이죠. 정전제도는 뭐 훗날 우리 실학자들한테도 많은 그래서 토지를 8개 이렇게 우물정자의 형태로 나누어서 각각을 개인의 사유지로 만들어주고 요 한가운데를 공전으로 만들어서 요걸 이제 세금으로 내게 하는 이런 방식이 우물정자의 형태라 해서 이제 정전제라 그럽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요 체제를 족법세제라 그럽니다. 도울 조자를 써서. 그래서 요 A 뭐 1, 2, 3, 4, 5, 6, 7, 8 8명의 8가호죠. 8가호의 장정들이 각각의 여기는 소출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데 서로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상부상조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서로 상자를 쓰게 되죠. 서로가 도와서 같이 요 공동 경작을 하는 것이고, 또 소출이 끝나고 나면 저 다른 곳에서 오랑캐들이 이 외적에 침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서로 수자리를 서로 돌면서 공동 방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몸이 아프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또 도와주고 하면서 서로 상자를 여러 차례 이 정전제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상자는 바로 그냥 함께할 여자와 같은 뜻입니다. 여민주의.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사는 체제를 정전제도라고 하는 농지구획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세금제도입니다. 이 세금의 세액은 정부, 국가 재정과 민간 경제가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농경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요 농민들이 흉작을 맞아서 소출이 낮아지면 각각 소출이 다 낮아지는데 여기 나오는 요 액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여기 민간에 나와서 직접 시찰을 하지 않아도 구중궁궐에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더라도 여기 들어오는 세정은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 경제가 다운됐구나를 임금이 정치가가 체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수 행위를 통해서 나가서 그야말로 평천하의 평행위를, 균평한 행위를, 나은 것은 낮춰주고 못한 것은 보조해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연동체제죠. 난 이게 굉장히 탁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들판의 민간 경제와 국가 재정을 연동시켜서 여민체제의 열을 제도화시키고 있다는 점. 여기 아주 놀라운 정책 경제학적 발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옛날 농경사회에 한 해 흉작, 두 해 흉작까지는 괜찮은데 세 해, 네 해, 그야말로 순임금 때로 큰 홍수가 9년 홍수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오랜 홍수에는 그러면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상비군을 운영해야 되고 국가 나름대로 항상적으로 사용해야 될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간 경제가 저렇게 나가 떨어지게 되면 농경시대니까요. 떨어지면 그 국가가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하는가? 그때 필요한 게 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덕문공과의 논쟁을 통해서 창고 문제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얘기라고 하는 책 속에 9년 정도의 재정을 창고를 통해서 확보하지 못하면 위태로운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맹자가 깊이 당대의 여러 나라들을 관찰하고서 제시하는 여민체제의 정치경제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제도와 조법세대는 국가와 민간의 연동형의 형태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여민주의 체제의 특징은 학교 건설입니다. 그래서 상서학교라고 하는 것을 중앙에는 태학이죠. 학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향교를 설치해서 앞서 우리가 오륜을 공부하면서 봤듯이 사람들이 의식주만 풍요로워서는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덕성을 개발해서 풍속을 교화하는 학교를 꼭 설치해야 된다. 이것이 맹자 여민주의 체제 혹은 유교 정치학의 큰 특징이다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아주 놀라운 발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원주의적 사회 구성을 제시합니다. 다원주의적 사회 구성. 그래서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공동체라 그럴까요? 자율적인 공간이 공존하는 그런 국가, 그런 체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한번 봐요.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맹자 안에 있는 내용 속에서 크게 삼원사회, 세 가지의 성격이 다른 구성 요소들이 한데 어울려서 서로가 교섭하는 그런 다원주의 사회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특별히 법가사상이나 병가사상 그리고 동중서의 삼강체제와 우리가 견주어서 볼 만한 것이고 오늘날 민주주의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다원적 정의 특히나 마이클 왈저 같은 서양의 정치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다원적 정의라고 하는 다원성과 맹자가 묘하게 걸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5번 25페이지에 다원주의 사회 구성 한번 보시죠. 긴 문장 가운데 절취를 했기 때문에 맥락이 좀 떨어지는 점은 있는데 그 부분만 한번 봐주시죠.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어디서든 존중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벼슬이 그 하나요. 작입니다. 벼슬 작자. 벼슬이 세 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부의 세계라고 보면 되겠죠. 또 하나는 나이가 그 하나요. 그러니까 장로가 대접을 받는 마을의 사회가 되겠죠. 그 다음 덕이 그 하나옵시다. 그러니까 덕을 갖춘 사람, 교육자가 되겠죠. 이를테면. 그래서 오늘날 번역하면 권력의 세계. 또 하나는 마을, 연로한 연장자가 힘을 갖는 나이의 세계. 또 덕이 수성한 사람이 권위를 갖는 학교 사회. 이렇게 큰 세 개의 카테고리를
제시하는